안녕하십니까. 교과서 읽어주는 남자 김영선입니다. 오늘 한국 근현대사 수업 29번째 시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단원 대한민국의 발전, 1중단원 8.15 광복과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 그에 따른 3소단원 분단과 통일의 갈림길, 2중단원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6.25 전쟁, 1소단원 대한민국 정부 수립 되겠습니다. 해서 교과서는 243쪽부터 우리 같이 볼 수가 있겠고요. 학습 목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냉전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냉전이 동아시아와 한반도에 미친 영향과 그럼에도 통일정부를 수립하려는 노력이 있었음을 사례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갑니다. 결국 이 정부가 수립이 되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과정과 그 역사적 의의를 설명할 수 있다가 두 번째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오늘 연표 보면서 내용 좀 더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7년 3월이었습니다. 트루먼이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입니다. 미국 대통령이고요. 당시에 트루먼 독트린이라는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뭐 트루먼 선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해 11월에 유엔 총회가 있었고요. 이듬해 2월에 유엔 소총회라는 게 열립니다. 지금 한국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관련된 그런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48년 4월에 여러분 아마 이름은 들어봤을 것 같은데 4.3 사건이라고 하는 아주 참혹한 사건이, 학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국가에 의한 폭력 사건이었죠. 자, 그리고 남북 협상이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이 남북 협상을 통해서 통일 정부를 수립하려는 노력 계속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남과 북이 협상을 한다는 얘기니까요. 자, 그리고 다음 달인 5월에 50 총선거라는 것이 개최가 되고요. 그리고 이 50 총선거에 따라서 재헌국회가 구성되고 그 국회가 개원 문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재헌국회가요. 헌법을 만들어서 공포하게 됩니다. 발표했다는 거죠. 그래서 재헌은 헌법을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헌법에 기초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됩니다. 8월 15일의 일이었습니다. 몇 년이죠? 그렇죠. 48년 8월 15일의 일입니다. 자, 오늘 용어 살펴보시면요. 먼저 냉전이라는 용어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살펴봤던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 남북협상, 그리고 당시에 제주 4.3 사건이라는 국가폭력이 있었다. 그리고 50 총선거, 재헌헌법, 헌법 제정,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까지 우리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볼 것은요. 냉전이라는 얘기가 나올 건데요. 큰 제목 보니까 콜드워라고 해서 냉전을 그대로 콜드워를 냉전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큰 제목 두 번째가 보면 단독정부 수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 남한의 단독정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콜드워, 냉전과 한반도의 운명을 같이 연결을 좀 지어봤습니다. 근데 냉전이 대체 무슨 상황이었는지 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냉전의 대결 구도와 그 영향을 먼저 좀 보려고 합니다. 자, 보니까요. 자, 먼저 왼쪽에는 미국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소련을 좀 나눴습니다. 해서요. 이들은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 좀 같이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 용어가 좀 어색한 게 있어서 바꾸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여기 이념보다는요. 경제체제라는 용어를 좀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경제체제가 미국과 소련이 어떻게 달랐느냐.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자본주의 경제체제고요. 그리고 소련은 사회주의에 기반한, 그리고 더 나아가 공산주의까지 간 그런 사례가 되죠. 자, 두 나라는 이렇게 경제체제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 또 대립하게 되는데요.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 최근에 또 뉴스에도 많이 나왔던 그런 군사 기구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라고 해서 여기 이렇게 앞 글자만 따서 NATO 해서 나토, 영어로 뭐 네이토라고도 부르는 그 군사 기구가 국제 군사 기구가 마련되고요. 그리고 그에 또 대항해서 소련 측에서도 역시 바르샤바 조약기구라고 하는 국제 군사기구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WTO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국제무역기구 아니고요. 바르샤바 조약기구 되겠습니다. 자, 경제적으로도요. 서로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데요. 미국의 당시에 선생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무슨 장관이었습니다. 국무장관이었던 것 같은데 마셜이라고 불려요. 마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마셜 플랜이라는 것을 내밀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무너진 그런 유럽, 특히 뭐 서쪽 유럽이죠, 서유럽. 그런 데를 좀 재건하는데 굉장히 많은
공을 미국에서 들이게 됩니다. 안 그러면 거기도 사회주의가 밀려들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방파제로서 이 마셜 계획, 즉 돈을 쏟아 부은 거죠. 자, 소련 역시도 자신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 이렇게 공산권들의 경제 상호 원조 회의라는 것을 구성하게 되는데, 자, 이것을 이렇게도 씁니다. COM 해서 코메콘이라고 읽습니다. 코메콘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밑에 보시면 러시아어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선생님이 여기 소비에트라고 써 있는 것만 읽고 그 뒤에는 잘 못 읽겠더라고요. 우리 좀 잘하는 친구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경제 체제에 일단 차이가 있고 군사와 경제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미국과 소련 있었던 거죠. 자, 근데 영향을 보면요, 이것이 동아시아에 좀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해서 일본, 중국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일본은요, 종전 이후에요, 일단 미국이랑 태평양 전쟁에서 엄청 싸웠잖아요. 그죠? 미국에 의해서 비군사화가 추진됩니다. 근데 이 냉전이 시작되면서, 즉 미국이 소련과의 대립을 시작하면서 다시 미국이 다시 일본을 무장시키고요. 왜냐? 이곳을 반공기지, 즉 공산주의를 막아내는 기지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중국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국민당과 공산당이 계속 그냥 같이 있었죠. 이들이 사실 계속 뭐 내전도 했다가 뭐 국공합작이라고 해서 손도 잡았다가 이렇게 했거든요. 이제 2차 대전이 끝나자 이들은 본격적인 내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해서 결국에는 49년에 결판이 납니다. 그런데 공산당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이름이 바뀌어요. 중국 내륙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됩니다. 지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중국의 원래 이름이 중화인민공화국입니다. 그렇다면 이 패배한 국민당은 어떻게 되느냐? 그쵸? 타이완으로 가게 됩니다. 대만이죠, 대만.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나라는 지금 중화민국이라고 돼 있는데, 이 양측이 뭐 양안 뭐 문제라 그러죠. 해서 계속 좀 갈등과 대립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국이 더 중요하겠죠. 결국 이 냉전이라는 상황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라는 것인데요. 자, 한국은요, 일단 전에 2차 미소공이 결렬됐던 거 우리 얘기했어요. 그 이후에 미국과 소련 간의 의견 갈등은 계속 심화되고 있겠죠. 여기서 이제 미국이 선수를 칩니다. 유엔 총회에서요, 미국의 뜻대로 남북 총선거를 결정합니다. 어쨌든 한반도 안에서 우리 다 같이 총선거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어디서 정했다? 그렇죠. 유엔 총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소련이 반대합니다. 왜냐? 이것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에 위반하는 거다. 이거는 3상회의 결정 위반인데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다 하면서 소련이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유엔 총회가 마련되는데 이번엔 좀 작아요. 그래서 유엔 소총회입니다. 소총회에서 그렇다면 이렇게 하자.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 총선거를 하도록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은 소련 영향권에 있으면 거기서는 선거가 안 되겠죠. 사실상 무슨 말이냐? 38도선의 이남 지역에서만 총선거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쌤이 지금 설명을 조금 늦게 했는데요. 자, 이 총선거란 용어 있잖아요. 이거는요, 국회의원 뽑는 겁니다. 총선거는 국회의원 뽑는 거예요. 그 대통령 뽑는 건 대선이죠. 그러니까 지금 총선거 얘기하는 거는 국회에서 일할 국회의원 선거 그 뽑는 겁니다. 자, 아무튼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딱 보니까 나라 쪼개지게 생겼어. 남쪽에서만 지금 38도선 이남에서만 하겠대요. 투표하겠대요. 그러다 보니 남한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당연히 나왔겠죠. 그게 바로 남북협상이라는 움직임이 먼저 있었고요. 요거 좀 볼게요. 자, 우리 김구 선생님과 그리고 김규식 선생님 등이 어디까지 가냐면 평양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남북협상을 하게 되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거기 다 끝난 다음에 48년 4월에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해요. 그런데 실효성이 없어요. 김구 선생, 김규식 선생 남쪽으로 돌아오자마자 이게 완전히 그냥 휴지 조각이 됩니다. 자, 이런 와중에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운동이 남북 협상 말고 또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여기 약칭 줄여서 남로당이라고 불리는, 즉 풀어서 말하면 남조선 노동당, 노동까지만 적어야겠다. 자, 남조선 노동당 혹은 남조선 노동당이라고 해도 되겠죠. 이들이 이름만 봐도 사회주의 계열이죠. 그죠? 좌익이에요. 해서 남쪽에 있지만 이 좌익 계열에서
단독 선거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하는데 여기서 무장 투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인들과 경찰들, 합해서 군경과의 유혈 충돌, 즉 결국 피를 보게 되는 겁니다. 무장 투쟁이다 보니까. 근데 그 중에 특히 무슨 사건들이 있었냐면 제주도에 있던 남조선 노동당, 제주도 남로당 무장봉기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이 미군정이 아주 강경한 진압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에 힘을 받은 많은 군인 내지는 그런 어떤 당시의 반공주의자들이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남로당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도 모두 빨갱이다 이렇게 낙인 찍으면서 보이는 족족 학살하는 이른바 제주 4.3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학살 사건이었고요. 얼마 전에야 국가 수반에 사과가 있었습니다. 자, 제주도 파견 명령을 받았던 또 다른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제주도 파견. 그러니까 이 무장봉기를 일으키자, 제주도 남로당이 무장봉기 일으키자 여기에 파견, 진압 파견을 명령받았던 여수 지역에 국군 부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항명하고 봉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우리 민족, 같은 민족 사람 죽이려 하느냐, 이러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충돌이 점점 커져요. 왜냐면 군인들의 반란이다 보니까. 하면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여수 순천 11구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10월 19일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거를 그냥 줄여서 여순 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여순 사건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같이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 지금 단독 정부, 즉 남한만의 단독 정부가 수립되려는 그런 움직임 중에 이것을 반대하려는 움직임, 남북 협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주도 남로당 무장봉기에 따른 그에 따른 어떤 안타까운 일이죠. 국가폭력 제주 4.3 사건이 또 이어지고 그에 또 그 중간에 같이 파견, 즉 진압을 명령받았던 여수 지역 군인들의 항명 봉기로 인해서 여순 사건도 같이 이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흐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역사는 그냥 이렇게 계속 시간이 흘러가면서 결국 단독 정부 수립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해서 단독 정부 한반도 남부 지역에 세워진 단독 정부라 하면 바로 대한민국 정부를 의미하죠. 자, 해서요 3번 가보겠습니다. 도대체 50총선거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라는 것입니다. 50총선거. 자, 이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0일에 있었기 때문에 50총선거입니다. 총선거는 국회의원 뽑는 거라고 했죠. 자, UN 한국임시위원단 감시하에 실시한다. 유엔에서 보낸 거예요. 유엔에서 보내서 선거를 감시합니다. 그리고 단독 선거 반대 세력은요, 이 선거에 불참해 버립니다. 불참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반해서 이승만과 한민당 등의 우익 세력 있죠. 그리고 일부 중도 세력은 출마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판을 벌려놨어요. 선거라는 판을 벌려놨는데 거기서 단독 선거, 즉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세력은요, 아예 선거에 출마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항의하는 거죠. 그에 반면에 뭐 이승만이나 한민당 등의 우익 그리고 일부 중도 세력은 출마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선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자, 선거의 원칙은 그래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평등, 비밀, 그리고 보통이라는 원칙에 근거한 그런 선거였기 때문이죠. 해서 나이만 21살 이상이면 모든 국민에게 뭐 성별 그런 것도 없어요. 모든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정말 한국 사상 최초의 민주선거였다. 라는 의의는 있습니다. 역사적 의의는 있어요. 물론 그 상황에서 갈등이 많이 깊어졌지만, 자, 근데 원래 이 몇 명 뽑으려고 했냐면 200명 뽑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 제주 4.3으로 인해서 제주도가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이 죽었고 민심도 막 흉흉해요. 왜냐면 사람 막 군인들이 와서 혹은 막 어떤 무익세력들이 와갖고 제주도 사람들을 막 학살을 해놓으니까 제주도 사람들이 당연히 민심이 좋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 이 여파로 제주도에 있던 2개 선거구는 일단 안 뽑아요. 그래서 일단은 198명이 뽑혔고요. 그리고 나중에 2명은 딱 보궐선거로 따로 뽑습니다. 보충해서 이 국회를 뭐라고 하냐면 재헌국회라고 하거든요. 임기는 딱 2년이에요. 지금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죠. 근데 이때는 2년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재헌, 즉 헌법을 만드는 국회입니다. 헌법 만드는 2년 딱 그거 하고 끝내자 이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50총선거를 통해서 재헌국회의회를 선출했고요. 자, 4번 마지막 질문입니다. 재헌국회가 수립된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묻고 있습니다. 일단 국회에서 뭘 결정하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국회에서 나라 이름을 정합니다. 그 이름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국회에서 결정한 거예요. 자, 그리고 48년 7월 17일, 7월 17일 여러분 뭐죠? 그죠? 제헌절이죠. 그래서 이날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 제헌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회에서 투표했죠. 대통령을 뽑게 되는데 여러분 국회에서 또 뽑는 거를 이 대통령 선거하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간선제라고 합니다. 간접 선거라고 하는 거죠. 국민들이 직접 투표한 게 아니라 직선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뽑은 대표 국회의원들이 간접 선거했다라고 해서 간선제라고 합니다. 대통령 이승만 그리고 부통령 이시영 이 두 사람이 선출이 됩니다. 자, 그리고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승만은요. 초대 내각 첫 번째 내각을 구성한 이후에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선포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48년 8월 15일입니다. 딱 3년 전 광복이었죠. 해방이었죠. 그리고 딱 3년 뒤 그러니까 미군정을 거쳐서 대한민국 정부가 결국 수립이 된 겁니다. 단독 정부긴 했지만요. 자, 48년 그해 12월이죠. 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었고요. 그해 12월에 유엔 총회가 또 열립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의 감시하에 선거가 가능했던 지역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승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합법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 하나다라고 유엔에서 유엔 총회를 통해서 발표를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미 군정은 이제 완전히 끝이 나는 거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냉전부터 해서 단독 정부 수립에 이르는 이야기를 좀 봤는데요. 쌤이 생각해보면 이걸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냉전이라는 거는 뭐냐면 콜드워, 그러니까 직접 대놓고 서로 막 총을 갈기고 막 이런 게 한 게 아니요. 하지만 누구든지 이들이 전쟁 중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들은 심각한 갈등 상황이 있다. 결코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대립 상황이 있다는 걸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차가운 전쟁인 거죠. 대놓고 총만 안 쐈다 뿐이지 모두가 이들은 싸우고 있다. 알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냉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